5번째 거울, 가장 깊은 마음의 거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내게 보여다오. 이것이 바로 주춧돌이도다. 1980년대 말 나는 덴버의 산자락에 위치한 고층 건물에서 일했다. 건물은 컸지만 냉전의 종말과 정부 지출의 삭감으로 인해 회사는 대대적인 감원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다른 부서가 우리 부서로 옮겨옴에 따라 공간이 귀해졌다. 나는 사무실을 동료와 함께 써야 했는데 그녀는 나와 전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다. 서로 경쟁하거나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없기에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고,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주말 이야기 등 회사 밖에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하루는 점심을 먹고 들어온 그녀가 보이스메일에 남겨진 메시지를 들었다. 흘끗 보니 그녀의 온몸이 뻣뻣이 굳더니 눈빛이 멍해지며 의자에 주저앉는 것이었다. 입술과 뺨에 바른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가 마음이 진정되길 기다린 후에 무슨 일인지 물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더니 슬프고도 커다란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에게는 미모와 운동신경과 예술적 재능을 모두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꾸준히 갈고 닦아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딸이 있었다. 그 아이는 이 3가지 재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패션 모델이 되기로 했다. 가족들은 그 결정을 지지했고 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주었다. 광고 에이전시에 포트폴리오를 돌리자 많은 곳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교육과 여행 등 상상 이상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지만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열광이 사라지고 대신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소속된 에이전시는 특정한 외모만을 선호했다. 그녀는 확실히 독특한 미모를 지녔으나 80년대 말 광고계에서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녀는 업계가 원하는 외모를 얻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게 도와달라고 가족에게 부탁했다. 처음에는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이상적 외모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리가 있었고 따라서 더욱더
극단적인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턱이 살짝 뒤로 들어가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고 있었다. 그래서 턱을 부수었다가 다시 짜맞추어 보다 균형감 있게 보이도록 했다. 뼈가 치료되는 6주 동안 입이 철사로 고정되어 액체만 먹어야 했다. 철사를 제거하고 나니 멋진 광대뼈를 가진 균형 잡힌 얼굴이 되었다. 나는 동료가 가지고 있던 그 아가씨의 사진을 보았는데 나로서는 수술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액체 음식만 먹어 살이 빠진 탓에 몸매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다. 몸무게 감소로 상체의 근육이 줄어 그런 것이었는데도 그녀는 수술로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보다 훌륭한 비율의 몸매를 위해 맨 아래 갈비뼈를 제거하기로 했다. 연이은 수술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기어이 그녀의 몸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더 이상 원하는 부위에 살을 찌우거나 뺄 수 없었다. 하루하루 온 몸이 말라갔다. 부모가 상황을 깨닫고서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때는 너무 늦은 뒤였다.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그날 아침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다. 나의 동료가 점심을 먹고 나서 받은 메시지는 바로 사망 소식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았으리라. 부디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길 빈다. 여기서 굳이 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아가씨는 완벽한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자신과 비교했다. 자신의 외모를 평가할 기준으로 그 이미지를 들이댔고 그 결과 끊임없는 열등의 어둠에 빠져들었다. 자기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며 그 부족함은 현대의학의 기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결점을 고치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것 이상의 보다 심오한 그 무엇이었다. 바로 5번째 거울이 그녀를 똑바로 비추었던 것이다. 어쩌다 그녀는 성공하려면 그런 극단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을까? 왜 가족과 친구들은 완벽을 향한 그녀의 열정을 지지했던 것일까?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가 타고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박관념에 어쩌다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 어떤 강력한 두려움이
그녀를 휘감았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자 했던 것일까? 더 큰 의문은 이것이리라. 우리는 그녀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비교의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때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가? 불완전함이 완전함이다. 나는 강연회에서 종종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고는 교육, 사랑, 직업, 스포츠와 같은 영역에서 자신의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한 도표를 그려보라고 권한다. 점수는 아주 훌륭함에서부터 아주 나쁨까지 4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핵심은 도표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작성해야 한다. 사실 종이에 뭐라고 쓰느냐 보다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종이에 뭐라고 썼든 자신이 완벽에는 못 미친다고 여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평가할 때 자신의 경험 밖에 있는 무엇인가와 비교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도 가혹한 비평가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5번째 거울은 가장 깊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린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속마음을 의미한다. 완벽함은 이미 삶의 매 순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완벽함을 갈구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성취를 이룩하든 상관없다. 자신이 달성한 성과의 훌륭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각각의 경험은 그저 부족한 자신을 드러낼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여긴다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데도 우리는 다른 무엇과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려고 든다. 직업이나 연애, 성적에서 기대했던 결말을 맺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항상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다음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외모와 능력과
성과에 대해 느끼는 그대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 반영한다. 이를 명심한다면 우리 삶의 깊은 치유 역시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칭찬으로 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칭찬으로 말이다. 거울을 넘어서 우리의 참된 본질에 보다 미묘한 비밀을 보여주는 다른 거울도 분명 존재하지만 앞에 5 거울은 우리 삶을 가장 크게 치유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 내에서의 창조자인 자신의 참된 힘을 발견한다. 각 거울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 통찰로 향하는 징검도리이다. 일단 이러한 거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이러한 거울이 우리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면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삶의 어느 순간에 거울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패턴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이든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문제를 놓고 많은 감정이 발생하지만 낯선 이에게서 중고차를 살 때에 비하면 긴장이 덜한 편이다. 이는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에 비해 판매원과는 그리 친밀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긴장이 덜하다고 해서 패턴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홀로그램 패턴의 훌륭함이다. 자동차 판매원, 슈퍼 점원, 맛있는 음식을 다 태워서 내온 웨이트리스와의 관계에서 발견한 깨달음은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는 홀로그램의 속성 때문이다. 한 관계의 패턴이 변화하면 같은 패턴을 갖는 모든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오늘은 나의 가장 깊은 비판의 거울을 보여줄 관계를 만나야지 라고 말하며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 거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편함에 편지를 가지러 가거나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넣다가 불현듯 거울과 마주쳐 치유할 기회를 얻는다. 얼마 전 나는 다른 주의 직장과 친구와 가족을 모두 버리고 뉴멕시코 북부의 황야로 옮겨온 한 친구를 만났다. 나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에서 홀로 사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밟아온 영적 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또한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고백했다. 가족과의 문제와 직장에서의 문제에다가 심지어 새 영적 집을 지을 건축업자와도 문제를 겪었다. 그는 더없이 좌절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도움이 될 것 같은 지혜 하나를 들려주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영적 생활 이외의 것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에 영적 경험만을 한다. 삶이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러한 믿음에서 보자면 매일매일 활동은 영적 진화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일상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적 진화인 것이다. 나는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이 순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쩌면 그가 가야 할 영적인 길일 수도 있다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내 말에 흥미로워했다. 지금까지 그는 매일을 고독과 명상 속에서 살아야만 영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소한 일상이라도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방식이야말로 바로 그가 탐험하고자 하는 영적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놀란 표정으로 나를 흘끗 보더니 단순히 대꾸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